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군사연구소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얼굴은 왜 그러신가요? 예. 제가 전체적으로 몸이 좀 만신창인데 얼굴에 뭐가 좀 크게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싸우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싸우다 그러면 누구한테 맞았겠죠, 제가. 갑자기 왜 민감한 사드에 대한 얘기를?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좀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6년 7월 8일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한 후에 한중 관계가 아주 파국을 맞았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드라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북한이 무려 18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체계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담을 감수하고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혀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도대체 사드가 뭔가요? 이 사드란 것은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총괄하는 이제 MDA라고 있어요. 이 MDA가 뭐라고 사드에 대해서 얘기했냐? 사드는 사거리 50에서 3,000km, 즉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탄이죠.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 IRBM 이하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된 무기 체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 사드가 뭐의 준말이냐면은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즉 터미널 하이 알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의 이제 머리 글자만 따서 명칭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의 비행 과정은요, 상승 단계인 부스터 단계, 그 다음에 궤도의 정점을 경유하는 중간 단계, 그리고 표적에 진입하는 재진입 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드는 이 가운데서요, 재진입 단계에서 고고도의 표적을 요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미널 페이즈, 즉 종말 단계에서 요격은요, 다시 공기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보통 3단계로 나뉘어요. 0에서 40km 정도, 그 다음에 40에서 80km 정도, 그 다음에 80km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대충 3단계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0에서 40km 영역은요, 공기 밀도가 너무 높아서 요격체 운용이 까다로워요. 한마디로 이제 요격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요격할 미사일을 날리면 이거를 이제 제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공기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구나 재진입한 탄도 미사일의 궤적이 이 구간에서는 급격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 구간으로서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0에서 40km를 위해서 팩3,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팩3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방어용 무기 체계가 배치되고 있지만 보호 가능 범위는 좀 제한적이에요. 반면에 40에서 80km 고도는요,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에 비해서 300분의 1에서 7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궤도를 향하는 로켓이나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비행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죠. 즉 환경적 방해 요소가 40km 이하의 고도에 비해서 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요격의 효율도 상승되겠죠. 따라서요,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40km 이상의 공기가 희박한 영역에서 요격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육군의 사드나 미 해군의 SM-3 같은 미사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다만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는요, 극초음속으로 돌입하는 탄도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임무에 특화된 구성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드하고 SM-3는요, 항공기 요격 기능 등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한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 미사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사드의 핵심 체계에는 뭐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핵심 체계는 미사일과 레이더예요. 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좀 제껴두고요. 이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미사일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이 사드 미사일은요,
최단 시간 내에 요격체, 보통 이 요격체를 킬 비어킬이라고 하는데 이 요격체를 요격 고도까지 상승시키는 것만을 전제로 설계된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 무기체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항공기 요격 능력 등은 처음부터 일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드 미사일은 전장 6.17km, 직경 0.37m, 가장 두꺼운 부분이 한 37cm 정도 돼요. 그리고 발사 중량은 한 900kg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행 성능에 비하면 상당히 작고 가벼운 편이죠. 가급적 신속하게 40km 이상의 고도로 상승하기 위해서요, HTPB라는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 HTPB라는 게 뭐냐? 하이드록시 터미네이티드 폴리부타디엔이라는 이 연료인데 한마디로 고성능 복합 고체 추진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를 탑재한 부스터를 1단 로켓에 채택하고 있죠. 이 모터 자체는요, 초속 3000km 이상의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초고성능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탑재한 사드 미사일도요, 최대 마하 8.2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마하 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드의 요격 고도인 40km 이상 150km 이하 영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기가 극히 희박하다고요. 그런데 이 공기가 희박한 이곳에서도 이 재도립한 이 탄두는 그 극초음속으로 이제 돌입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마찰열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1000도에서 2000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큰 적외선 신호를 방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고고도에서는요, 이 적외선 탐지 수단으로도 아주 먼 거리에서 재도립 중인 탄도 미사일을 굉장히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는요, 정밀한 적외선 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의 적외선 센서는요, 640 곱하기 512 해상도의 투 컬러 중적외선하고 원 컬러 원적외선을 복합한, 그러니까 두 가지 대역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BAE 시스템에서 개발한 시커인데요. 고고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고여원, 즉 이 아주 엄청난 열을 내는 이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히 민감한 시커를 외부 마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시커와 관측장에 위치한 탄두부는요, 이 슈라우드라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고도에서 이 슈라우드를 분리한 후에 사파이어 유리로 제작된 관측창을 통해 재도립 중인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사파이어 유리로 제작된 이 관측창은요, 어떻게 추적을 하나? 일단 이 7개의 아주 순수한 그리고 아주 잘 연마된 사파이어 결점 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곳곳에 배치하게 되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총 6개의 스러스터를 통해서 요격체의 자세와 진행 경로를요, 직격 코스로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공기가 희박한 곳이니까 이제 뭐 날개로선 제어를 못하니까 이제 스러스트로 제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격체는 별도의 탄두가 탑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요, 극초음속으로 재진입 중인 탄도 미사일과 역시 극초음속으로 상승한 요격체의 충돌은요, 동등한 중량의 TNT 폭발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에 직격한다면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는데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요격 고도가 매우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지상의 피해를 억제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이 사드 미사일은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요소는 없지만 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마하 7 이상으로 상승률이 높은 데다가 비행 시간 대부분을 공기 저항이 적은 40km 이상의 고도에서 보내는 만큼 순수 비행 거리는 매우 긴 편입니다. 그래서요, 요격 범위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상으로는 200km 이상, 그리고 요격 고도는 150km 정도 되죠. 근데 사실 사드는 미사일보다 레이더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탄도 미사일을 탐지 포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레이시온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사드 미사일 레이더는 이 ANTPY-2라는 레이더인데 이 사드의 핵심 체계입니다. 이 레이더는요, 대형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예요. 그래서 항공기 수송물 전제로 개발된 레이더 가운데 가장 크고 출력이 강한 레이더입니다. 이 사드의 T-5-2 레이더는요, 개구 면적이 9.2 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려 25,334개의 X밴드 대역 소자가 직접 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1.3MW급이죠.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능동 배열 위상 레이더의 대명사가 이제 이지스함의 스파이원 레이더잖아요. 근데 이 이지스원의 스파이원 레이더는요, 한 면당 이 소자가 S밴드 소자인데 이 스파이원 레이더에 탑재되어 있는 거. 이 S밴드 소자가 4,352개예요. 이게 4개잖아요. 해봤자 한 17,000, 8,000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파이원 레이더에 비해 보면 이 사드 레이더는요, 무려 30배 이상 민감한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조기 경보 레이더 중에 이제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있는데, 이 그린파인 레이더는요, 탄도 미사일 재도립을 이제 만약에 이제 잡아낸다 그랬을 때 RCS, 즉 레이더 크로스 섹션, 레이더 반사 면적 0.02 제곱미터급 표적에 대해서 800km 이하부터 탐지를 할 수 있고 450km 이내에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린파인 레이더는. 그런데 이 사드 T5i2 레이더는 동일한 0.02m 제곱급 레이더 반사 면적 표적에 대해서 1000km부터 탐지가 가능하고요. 600km부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X밴드 레이더의 특성상 표적 추적 오차 역시 그린파인 레이더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정밀합니다. 그리고 탐지 범위는 레이더 안테나 지향각 기준 좌우 60도씩에서 120도 정면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출력 레이더는요, 좀 위험 배제 영역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드 레이더 근처 가면은 뭐 사람이 타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아니면 뭐 머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대출력 레이더에는 그러니까 EMR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전자기파 방사 위험 배제 영역이 있어요. 이게 사드가요, 처음에 이제 교토 교가미사키 기지 레이더에 설치가 됐었어요, 아시아에는. 근데 이때 설치 당시에 일본 정부의 배포 자료에 의하면요, 이 EMR 위험 배제 영역은 전파 진행 방향인 좌우 65도, 총 130도 범위 전방 400m 이내, 그 다음에 안테나 정면으로는 100m 이내에서는 인명 출입이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 효과 장치는요, 전방 2400m 내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경계 감시 지역은 3600m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네. 실제 사드의 요격 성능은 어떤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게 값비싼 무기 체계이고 논란이 많이 되었던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사드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거리 3500km 이하의 IRBM, 즉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재진입 과정에서 요격하도록 설계가 된 장비예요. 개발을 총괄한 MDA, 즉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은요, 개발된 것부터 IRBM 이하의 미사일을 상대로 최초 대응 후 요격 실패 시 2차 요격 기회까지 보장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사 훈련 과정에서요, 미 해군의 SM-3가 요격에 실패한 표적에 사드가 재차 요격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1월 1일 이 MDA가 남태평양의 웨이크 아일랜드에서 실시한 훈련에서요, 사드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 함정이 참가했었어요. 당시 참가한 이지스 함은요, USS 존 폴 존스였는데요. 당시 교정 과정을 보면요, 먼저 웨이크 아일랜드 남동 상공에서 C-17A 수송기가 스랄트라는 게 있어요. Short Range Air Launch Target이라고. 이 스랄트라고 알려진 표적을 투하하게 됩니다. 이게 탄도미사일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를 사드의 레이더인 TPY-2가 추적하고요, 사드로 요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실시한 훈련에서 이지스함은 실패했지만 사드는 요격에 성공을 해요. 실제 사드는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2번의 비행시험을 실시합니다. 그 가운데 9번의 요격시험은 전부 성공을 하죠. 반면 동기간 해군용 SM-3가 수차례 요격에 실패합니다. 이거하고 비교하면 사드는 SM-3에 비해서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척 헤글 미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요, 미국은 미사일 방어 구도를 전면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이란과 북한 같은
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국가들을 상대로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에 비중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괌 방면에도 사드 포대가 전개하게 되죠.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주임은 존 실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등은 미사일 방어 체계 돌파가 가능한 극초음속 순항 무기 체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스터 글라이더 형식인데, 이런 극초음속 순항 무기 체계를 통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는 조금만 개량이 되어지면 이런 극초음속 순항 무기 체계도 어떻게 보면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저 목적인 사드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할까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는데,